단계적 일상 회복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영업 제한이 풀리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엔 백신 패스도 도입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17번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시위를 했습니다. 어제 KT인터넷이 1시간 넘게 마비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원인 파악도 늦어져 혼란을 키웠는데 피해자들은 대규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대선 예비 후보에 등록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본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하는데 여론조사 문구를 둘러싼 막판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발언도 담겼는데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해 야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영장부터 청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문지연 앵커의 휴가로 금요일까지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식당, 카페 등은 이용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영업할 수 있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 방역 완화 내용이 담긴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방역 완화는 생업시설부터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해제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70%면 1차, 80%면 2차 개편이 가능한데 병상 여력과 주간 중증 사망 규모, 유행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전환을 시킨다고 잠정 목표하고 있고 체계 전환을 한 걸 운영하는 기간 4주에 평가를 위한 기간 2주, 6주 간격으로 그 다음 차례의 전환을 이행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 카페는 수도권 밤 10시, 비수도권 자정 제한이 풀리고 온종일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공연장, 독서실, PC방,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 감염의 20%라는 통계도 있지만 80%라는 그 감염이 걸릴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이외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되고 3차 개편 때는 이런 제한마저 없어집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2차 개편까지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는데 4명으로 할지 더 줄일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만큼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 환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럼 그 지하의 공간은 환기가 제대로 될 건지, 사람들의 입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건지,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는 부분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의 과정 안에서 반드시 담겨져야 되는 부분. 의료 체계는 위중증 환자 등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확진자가 늘 수 있는 만큼 최대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현재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무증상 경증 환자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병상은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 초안에는 일부 시설에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행사나 집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으로 500명 가까이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 경기장은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는 영화관에서 팝콘이나 음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부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미접종자는 진단검사에 음성 확인 증명서를 내야 하는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을 통해 접종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미접종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이하 연령층 등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백신 패스가 필요한 시설은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탕 등입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 시설은 백신 패스를 전제로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는데 시간 제한 완전 해제는 2차 개편 때 추진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정원의 50%까지, 접종자만으로는 100%까지 가능해집니다. 영화관은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때 일행이 나란히 앉아 팝콘이나 음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각종 행사와 집회도 미접종자 포함해 100명 미만까지 백신 패스를 제시하면 499명까지 가능해지며 2차 때는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때에도 임시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축제 등 500명을 초과하는 행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관할 부처의 직접 승인을 받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헬스장은 백신 패스가 있으면 24시간 이용은 물론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해 정원의 50%가 참석할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면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하고 PCR 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학생들의 대면 수업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방역 체계 초안이 공개되자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은 학원과 주점 등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텅 비었던 홍대거리. 새로운 방역체계 초안이 발표된 당일 선선한 날씨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모처럼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편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걱정되긴 하는데 뭐 언제까지고 막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영업자들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인원 제한 완화로 매출이 회복세에 접어든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조치까지 풀리면 그간의 답답함이 조금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시작된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금 됐는데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영업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업시간에 큰 영향을 받았던 주점업주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져올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영업시간이 한 3시간에서 좀 5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시까지 영업을 해봤자 그게 매출에서는 이제 많이 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2시 이후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못해도 2배 이상? 학원과 영화관, PC방 등도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에서 풀리게 되면서 이제야 한숨 돌리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뭐 학원이 워낙에 힘든 와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나마 위드 코로나로 해서 좀 예전으로 조금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은 좀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역 체계가 바뀌더라도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받은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원금을 갚아야 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 그 화살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로 돌아오지는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대출입니다. 대출이 이제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자도 이자인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 피해는 오히려 옆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다 피해를 받으니까. 답답했던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방역 체계를 앞두고 거리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128명보다는 57명이 늘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에 비해선 146명 많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이 892명으로 75.3%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293명으로 24.7%였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물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시장님의 명의라는 말까지 담겼는데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던 황무성 초대 사장. 사퇴 한 달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던 대화 녹취를 국민의힘이 공개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국민복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사직서를 달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라고 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을 마음대로 하려고 인사권을 전횡한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사장 사퇴가 화천대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면 또 이 배경에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인사권 전 이재명 시장 지시 없이 아랫사람인 개발본부장이 상사의 사장에게 어떻게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 후보의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위증, 허위사실 공표 등 18건에 대해서 1차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실이 아닐 거라며 황 사장의 사퇴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에 앞서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선거 개입 게이트부터 먼저 돌아보시길 충원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를 집중 겨냥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서 개발 사업 당시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보고 개통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다시 보내서 대장동 사업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알려져서 압수수색에서 개발 사업 당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 팀장이던 정모 변호사는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맞는지 또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한 추가 로비 의혹의 진상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당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직접 참여한 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입사 배경과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 경위 등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는데 원래 분양가는 7억에서 8억 원대였으나 현재 시세는 15억 원이 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최근까지 근무하고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아주 짧은 언급만 했고 최근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임기 마지막 6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위기라는 단어를 3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 대유행까지의 위기 상황들을 일일이 언급했는데 마지막까지 일상과 경제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만든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동안의 정부 성과도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간 사례는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바꾼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K-방역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방역 모범 국가로 거듭났다며 이제 곧 일상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도 자신했습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 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내겠습니다.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혔는데 탄소 중립 문제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내년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604조 4천억 원에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의지를 담았다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 중립 문제를 의식해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과 시정연설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 등과 같은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삼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손팻말 시위를 벌이며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응이 옹졸하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의혹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입장할 때도 연설을 마칠 때도 기립하거나 박수를 친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호응 없이 침묵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기조연설 날짜에 맞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을 따져 묻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 여당이 하도 뒤통수를 맞아서 이제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입니다. 민주당 비겁합니다.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숫자의 힘을 내세워서 위원회 일방 개최하고 민주당은 회의를 거부하며 일제히 불참했고 간사인 박주민 의원만 참석해 항의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의 수사 결과, 그것도 완결된 것도 아니고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시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국회 존중에 대한 옹졸한 반응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한 평가도 확연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차례 박수를 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해명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이 후보와 차담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나눌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며 다만 의제를 미리 조율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합니다. 이 후보 측 박홍근, 박찬대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 후보를 대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성남시장 시절 역점을 두고 건립한 공공의료시설인 성남의료원을 방문한 뒤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 대선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42주기를 맞아 일제히 묘역을 방문합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늘 오전 8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합니다.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후 2시에 따로 묘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홍 의원은 참배 이후 국방,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는 방송 출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구속영장으로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건데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 뒤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비롯한 5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라는 게 공수처가 밝힌 영장 청구 이유입니다. 공수처는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대단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자기 휘하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공개한 김웅 의원과 조 씨의 당시 통화에는 고발장 작성 등을 미리 조율한 정황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공수처는 애초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관된 불응 태도를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는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인데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검사가 겁박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왔다면서 메시지 전문까지 공개했는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애초 10월 초 중순이던 출석 일정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다음 달로 미뤄졌다면서 이달 안에 소환에 응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어제 오전 한때 인터넷 하나에 우리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KT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기면서 개인이 쓰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가정과 기업, 식당, 인터넷이 먹통이 됐습니다. 먼저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 올평동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은 손으로 이것저것 적느라 정신이 없고 고객은 휴대전화로 계좌 이체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신용카드를 건네는 다음 손님에게도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오전 11시쯤부터 갑자기 KT 인터넷이 끊어지면서 카드 결제가 막혀버렸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요. 지금 갑자기 처음 이렇게 한가할 때 하면 괜찮은데 가장 몰릴 시간에 지금 이게 인터넷이 목통되니까 지금 당황스럽네요, 지금. 주차장에서는 시민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정산기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차를 빼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버린 겁니다. 30분이나 여기서 기다렸는데요. 지금 저기 카드 정산이 안 돼갖고 다른 분들 한 8분도 지금 넘게 기다렸거든요. 휴대전화 매장으로는 갑작스러운 인터넷 먹통에 무슨 일인지 묻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고객 휴대전화도 개통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요일날 전산 업무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월요일날 모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이제 아침부터 업무 처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어플 등 접속이 모두 막혔고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와 ATM 기기도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수적인 QR코드 인식이 되지 않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증권거래 시스템 접속도 끊어져 불편을 겪었다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1시간여 만에 복구가 시작돼 다시 일상은 돌아왔지만 당연하게 여기던 인터넷이 끊기면서 시민들이 체감한 혼란과 불편은 훨씬 컸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KT는 처음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도 착수했는데 뒤늦게 내부 시스템 문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락가락 해명에 혼란만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이어서 강정규 기자입니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인터넷 먹통 사태. KT 측은 처음에 외부의 사이버 공격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접속량을 늘려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드는 디도스 공격에 당했다는 겁니다. 경찰도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상 파악에 들어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도스 공격 탓이 아니라는 언급이 나왔고 KT 역시 말을 바꿨습니다. 인터넷 주소에 연결하는 내부 서버의 경로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번복한 겁니다. KT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피해 보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기준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때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KT 측은 이번 접속 장애가 1시간 만에 대부분 해소됐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정상 이용 가능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란 가중을 자초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KT는 아직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대규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넘어야 할 산이 꽤 높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바쁜 월요일 오전에 사무실이 멈춰서고 온라인 수업도 난리가 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워 천원이 아쉬운데 점심 장사를 망쳤다. 대규모 통신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이트의 글들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마치면 KT가 이용 약관에 따라 요금 보상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별개로 사고 당일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동통신사 서비스 장애로 법적 다툼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 명이 6시간 가까이 통신이 불통돼 생업에 지장이 있었다며 S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3심은 모두 SKT의 손을 들어줬는데 약관에 따라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통신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통신사에 부과할 경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단체 소송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정치권까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중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번 소송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통신장애에 KT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입증돼야 하고 개인별로는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또 그 피해가 통신장애 때문이란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보니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적은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사무실에서 생수병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계획적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독성 물질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사무실에 있던 생수병 물을 마시고 직원 2명이 쓰러진 뒤 동료 직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만에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던 A씨가 인사 불만을 이유로 벌인 보복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줄곧 숨진 40대 팀장의 업무 지적과 지방으로 인사 발령 날 가능성에 불만을 터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방 발령을 거부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 1년 가까이 지내던 직원 숙소에서 나와 서울에 따로 방을 구하는가 하면 서울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짓 소문도 퍼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으로 인사 발령 날 가능성이 커지자 A씨는 팀장에 대한 보복 범행을 계획해 생수병 물에 독성 물질을 탔다는 게 경찰의 잠정 결론입니다. A씨가 지난달 말 독성 물질을 사들이며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독성 물질 구매 기록이 확인됐는데 자신의 회사와 계약한 다른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독성 물질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40대 팀장이 숨진 만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목격한 여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2살 A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반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여성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노인보호시설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사이 70대 치매 어르신이 사라져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처럼 최근 보호시설에서 치매 노인이 이탈하는 사고가 빈번한데요. 보호시설의 만성적 인력 부족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노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성이 출입문으로 걸어갑니다. 치매를 앓던 74살 김영수 씨입니다. 시설 직원 2명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간 김 씨는 서울 탄천교 인근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뒤 석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보호시설 측의 부주의로 이 사태가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모시러 갈게요 이랬더만은 그때 이제 어르신이 없어지셨다고 그래요. 한여름 못 입고 나가서 물도 한 방울 못 마시고 그렇게 하고 다닐 생각을 하면 밥도 안 넘어갔어요. 시설 측도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을 열고 다 잠기는 걸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좀 실수였죠, 그분이. 김영수 어르신이 찾았는데 김영수 어르신이 안 계시니까 그때 알았던 거죠. 담당 구청인 송파구는 시설 측이 김 씨를 방임했다고 판단하고 석 달간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전북 정읍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70대 치매 노인이 직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설을 빠져나갔다가 겨우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매 노인의 시설 이탈이 빈번한 데에는 보호시설의 만성적 인력 부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7명을 맡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7명당 1명을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해놓지만 하루에 근무 인원수는 엄청나게 작아져요. 노동 강도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의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요양급여를 노리고 기준 미달 시설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요양기관 설립 기준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씨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심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심 씨가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말하나 들으려고 라커에 있는 중이라며 녹음해야지라고 코치 A 씨에게 말했다는 메신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도 해당 법조항을 적용한 첫 입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9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8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경고에도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종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 22일 헤어진 연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고 심야 시간에 피해자 거주지인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지난 3분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다소 둔화했지만 4분기 이후에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침체했던 소비의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대외 활동이 늘면서 카드 사용액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대외 활동이 한 10%가량 늘어나게 되면 대면 서비스 카드 지출액이 5%가량 늘어나는 걸로 추정됩니다. 금액으로 하면 월 평균 한 1.2조 원가량 늘어나는 건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3분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 병목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4분기 이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반도체와 해상물류 등에서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났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입은 피해도 소개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금년 중 국내 자동차 생산 차질 규모는 14만에서 15만 대가량 되고 이것은 2019년 연간 생산액의 한 4% 내외 수준 됩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80달러대로 상승한 국제 유가가 더 높아질 경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 2.1%를 넘어서고 10월의 경우 지난해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저효과로 3%를 넘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출한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든 금융권의 부채를 기준에 포함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60% 수준인 이금융권의 규제 비율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휘발유는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LNG 수입 할당 관세율을 0%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 첫날 2조 원에 육박하는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곳이 일반 청약을 받은 결과 밤 10시 기준 증거금은 모두 1조 9,854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청약 주식수 기준 경쟁률은 약 10.4대 1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고공행진으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25일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64.13포인트, 0.18% 오른 35,741.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1.58포인트, 0.47% 오른 4,566.4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6.51포인트, 0.9% 오른 15,226.71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역대 최고이익을 발표한 테슬라는 렌터카 업체 허츠의 대량 주문 소식과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에 힘입어서 12.7% 급등한 1,024.86달러로 이른바 천슬라 고지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경기도 광주와 전남 해안 지역은 현재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개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 동안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깨끗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8.1도, 광주 7.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19도, 광주 20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한때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리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엔 백신 패스도 도입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5명으로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1,200명대가 될 전망입니다. 재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응급 상황 시 의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대선 예비 후보에 등록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본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하는데 여론조사 문구를 둘러싼 막판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발언도 담겼는데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해 야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영장부터 청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KT 인터넷이 1시간 넘게 마비됐습니다. 전화와 통신은 물론 결제도 멈췄고 원격 강의도 중단되며 통신 재난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은 대규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지사직을 내려놓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다짐한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출근길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다 하지 못한 느낌이라 매우 아쉽고 또 우리 도민들께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경기도민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정책 성과를 나열하면서 앞으로 국민 전체를 책임지는 이재명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받은 크나큰 은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대권가도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지연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서 소방 공무원들과 도청, 의회 직원들을 찾아 격려와 당부를 남기며 도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맡긴 권한을 오로지 도민들을 위해서. 휴일에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한 이 후보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민주정부 계승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고심하는 용광로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경선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의원들이 핵심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 본부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직책과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국정감사 이후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이 성사되면서 지사직 사퇴에 이어 문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선대위 구성 전 과제를 일사천리로 풀게 된 이 후보는 오늘 대선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충청권 토론회에서 은근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윤석열 원희룡 대 홍준표 유승민의 미묘한 2대2 대결 구도가 또 엿보였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서로를 향해 망언과 막말 리스트를 주고받으며 날을 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충청권 합동토론회에서도 윤 전 총장은 세종의사당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홍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2017년에 출마하실 때는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하고 이런 거 다 이전해서 완전한 수도로 해야 된다고 이제 하셨다가 이번에는 국회의사당 이전은 좀 시기상조다. 2017년도 탄핵 대선 때 나왔던 그걸 꼭 시비를 걸면서 물으시네요. 아니, 시비가 아니라 개헌을 해서 사실 우리 국회가 상하 양원제로 가야 됩니다. 홍 의원도 다른 질문에 답변하며 우회적으로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자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뭐라도 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아니면 다 2월 상품이라서 싫다. 저는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2월 상품. 왕처럼 하지도 않고 2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월 상품은 다 2월 상품이죠. 지금 2월 상품이 아닌 사람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입니다. 각계 전투라고 강조했지만 질문과 답변에서 윤석열 원희룡 대 홍준표 유승민의 2대2 구도는 또 드러났습니다. 실력과 선공후사하는 도덕성 중에서는 어느 게 중요합니까? 오히려 저는 실력이 중요하고요. 결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진정한 능력자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님이 100조짜리 펀드를 만들면 이거를 어떻게 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보장을 해 주실 겁니까? 이거 어디 투자하는 겁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유승민 후보한테 자세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비판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특권층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어릴 때 가난하게 컸다는 걸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수를 애들한테 참 무참하게 한번 패주고 싶다. 이재명 지사를 키우고는 정오심입니다. 조 패주고 싶다, 조 패버리고 싶다. 이거는 우리 홍 후보님 18번 아닙니까?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정오심의 발로고 그거는 좀 다르죠. 우리 홍 후보님 정의감의 발로고. 그렇죠. 대장동 비리와 도덕성 주로 공격하시겠다 그러는데 홍 후보님이 잘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잘할 것 같습니까? 원 의원님이 저보다는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 전 총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정치 개입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문구를 둘러싼 갈등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제 세 차례 토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최종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최종안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4명 주자를 놓고 1대1 대결을 붙이는 방식과 4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한 번에 뽑는 사지선다형을 놓고 의견이 오갈 예정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압박 주장을 포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 측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외압 때문에 사퇴했다고 폭로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업자 공모 전 자신이 위원장이던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선 지금과 달리 공사가 출자 지분대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퇴 이후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계획서 공고 낸 내용 그거 하고 당초에 투자 심의할 때 내용이 틀리다 하는 부분. 검찰은 황 전 사장의 석연찮은 사퇴 과정이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담지 못한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 전 사장이 물러난 직후 공사 쪽 이익을 고정으로 묶어두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된 만큼 유 전 본부장 측이 화천대유 세력과 미리 판을 짜고 사표 제출을 압박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퇴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의 이름도 거론되면서 이재명 후보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이 후보 측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진술은 당시 민간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모 변호사에게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정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 변호사와 함께 남욱 변호사도 추가 소환한 검찰은 일단 김만배 씨의 700억 원대 뇌물 약속 혐의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남 변호사 역시 김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까지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특혜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에서 진행한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서 4분가량의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취에는 지난 2015년 2월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사직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니냐, 시장님의 얘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유 본부장이 다음 주에 사직서를 내겠다는 황 사장에게 오늘 사퇴하지 않으면 전하 사장님이나 박살이 날 거라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녹취와 관련해 사퇴 압박이 있던 날은 공교롭게도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눴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1단계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회사원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약속이 많이 생기겠죠. 먼저 동기들과 모임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인데 그래도 이제 다 같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모두 맞았을 경우를 예상한 겁니다. 다만 미접종자를 몇 명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반쯤 간단히 술을 마시고 고깃집에서 나왔는데 조금 아쉽다면 빨리 마셔야겠다는 다짐이 없이도 2차가 가능합니다. 24시간 해장국집이라면 밤새라도 가능하겠죠. 2차까지 하고 자정 가까이 됐는데도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 그러면 이 노래 연습장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이나 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셈입니다. 이번엔 여자친구를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둘 다 백신을 맞았다면 영화관 바로 옆자리에서 팝콘을 먹을 수가 있고요. 밤늦게 시작하는 심야 영화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수도권에서 프로야구 직관이 가능해졌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정원의 50%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백신을 맞았다면 그립던 치맥도 허용됩니다. 집에서 하는 홈트 이제 지겨울 때가 됐습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나도 늦은 밤까지 헬스장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 연습장처럼 백신을 맞았거나 음성이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회식이 부활하는 거냐며 소갈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강제지만 1년 넘게 저녁 있는 삶을 보냈던 우리 상사들도 이제 조화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경제 성장률 4% 이상의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성공을 위해선 먼저 실시한 나라들처럼 자영업자의 숨통을 더 트이게 하는 지원과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선진국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망자가 속출해 대규모 지역 봉쇄를 장기간 취했던 영국.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은 매우 신속하고 과감합니다. 올해 2월 입원율과 사망자 수 등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업종별로 위드 코로나 전환율과 방식을 고지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률 50%를 넘자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오히려 입국 규제 완화 등 일상 회복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승하는 등 자영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호주 등의 경우도 영국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50에서 70%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자영업자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보다 최소 한 달에서 4달 이상 늦게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상황. 대한상공회의소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돼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위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의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역 단계를 지금보다 빨리 알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당분간 더 해야 하며 백신 패스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등 4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 지원책을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우리도 이런 피해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 방식에 맞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상인은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면 많은 확진자들이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재택 환자가 급증하면 응급 상황 대처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꼼꼼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신설된 20명 규모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팀은 전화를 돌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에 머무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매일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상 증상이 있는지 묻고 확인하는 겁니다.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은요? 그런 건 중간에 나타나건 아예 없으시고. 확진자가 자택에 격리되면 마스크와 체온계 등을 전달하고 해열제 등 필요한 물건이 떨어질 때마다 환자를 찾아갑니다. 집에서 이탈하는지도 수시로 점검합니다. 예, 강남 보건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가 치료 진단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댁에 전달해 주려고 지금 왔거든요.
70살 미만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희망자에 한해 재택 치료를 받게 됩니다. 70살 이상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당뇨, 정신질환, 투석 등을 알아 입원이 필요한 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재택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는 2,100여 명 정도.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인데 당장 언제 생길지 알 수 없는 응급 상황 대응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실제 지난 21일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확진자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져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질병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인원이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우리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택 치료자를 선별하는 등 초기 대응을 담당할 일선 보건소의 부담이 훨씬 커지겠지만 전문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분류할 때 이미 정확하게 이분은 고위험군이다, 나빠질 확률이 있다는 걸 분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의료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에 재택치료에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고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상 첫 손실보상 지급안이 오늘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3분기 보상 기준과 대상자 등의 세부 지급안을 의결하고 내일부터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에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인구 3명 중에 1명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시의 한 철도역에서 긴급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현지 시각 24일 코로나19 사망자가 1,072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7,213명이 사망해 유럽 국가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Какие-то меры я поддерживаю, но их не соблюдают и за ними не следят. Вот я езжу в метро,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в транспорте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도 지난 한 주 코로나19 사망자가 3,700여 명과 2,700여 명으로 유럽 국가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37,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불어나 병상 점유율이 90%에 육박한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시가 강력한 방역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모스크바시는 오는 28일부터 대다수 사업장과 상업시설에 11일간 휴무령을 내리고 학교는 방학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모든 기관과 상점들이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한 국가 비상사태도 연말까지로 연장해 지속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넘쳐나는 코로나19 신규 환자 탓에 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기에 놓인 루마니아도 25일부터 각급 학교가 2주 동안 방학에 들어가는 등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에서 최근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자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3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백신 접종률은 30.2%, 루마니아는 35%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휴무령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도 9일간 자동차 생산을 중단합니다. 현대차는 타스통신에 휴무 기간인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 유무선 인터넷망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KT 통신망 기반 서비스가 한때 전면 중단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T 인터넷 통신망이 멈춰선 어제 오전 11시 때부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 점심 식사차 식당가를 찾은 시민들도 카드 결제가 안 돼 현금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결제가 지연됐습니다. 일부 은행들도 KT 일반 전화 먹통으로 해당 시간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없었고 창구 수납 업무에서도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비대면 온라인 시험 도중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돼 대학 과목 시험이 중단됐고 온라인 수업을 듣던 초중 고등학생들도 한때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KT 회선을 쓰는 119 소방 시스템 역시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 수기로 주소를 받아 적는 일도 있었습니다.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법원 보안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가담했는데 이 업소들을 광고하는 웹사이트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전포동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방안을 살핍니다. 일회용 칫솔을 비롯해 성매매 증거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부산에서 성매매 업소들이 조직을 갖춰 영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업주 27명을 적발해 조직폭력배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단속 정보를 공유하거나 성매매 여성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업주나 성매매 여성을 포킹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업주 가운데 한 명은 부산 고등법원 소속 30대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친구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차려 1년 동안 운영하고 법정 보안을 담당하는 업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경위가 근무 시간 중임에도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자금 들어온 걸 공범에게 통기를 하고 성매매 업소들을 광고하는 웹사이트와 운영자들도 적발됐습니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250개 성매매 업소로부터 매달 광고비를 받았는데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1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웹사이트 회원만 20만 명, 실제 성매매는 8,800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운영자들이 체포되며 한때 폐쇄되기도 했지만 한 달여 만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트 폐쇄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터넷 주소의 숫자 하나만 바꿔 새 주소를 만들면 또다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숫자 한 자리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살리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라든지 이런 데 관계기관에서 조금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태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꾸준히 등장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정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한러 간 실질 협력 증진을 포함한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우리 외교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 2019년 6월 강경화 장관 방문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20을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양자 정상회담을 요청해온 다른 나라들과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고발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25일자 지면에서 부고면의 절반을 할애해서 간과된 여성들 시리즈의 하나로 김 할머니의 생애와 증언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김 할머니가 1997년 12월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지 24년 만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재조명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서 온갖 증오를 부추기면서도 사용자를 보호하는 안전조치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자체가 사용자들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폐해가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의 허위정보 담당 수석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영국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규제를 추진하는 영국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서 증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맞춤식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의심할 여지 없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회수를 최우선으로 삼는 등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게 근본적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And they push them towards extreme interests. You can be someone center left and you'll get pushed to radical left. You can be center right, you'll get pushed to radical right. 하지만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안전 조치를 단순히 경비 절감 대상으로 여기고 투자에 인색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 등의 회사 내부 문건들을 건넨 하우건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regulation could actually be good for Facebook's long-term success because it would force Facebook back into a place where it was more pleasant to be on Facebook. 하지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수익성을 위해 고의로 사람들을 분노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이달 초 반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하우건의 폭로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경고하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고 인도에서는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YTN 이광일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수단 군부가 반쿠데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수단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압달라 함독 총리와 과도 정부 강요들, 군과 민간이 참여하는 주권위원회의 민간인 위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군부는 함독 총리에게 쿠데타 지지를 압박했지만 함독 총리는 쿠데타에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한 뒤 모초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쿠데타를 감행한 수단 군부의 우려를 표하면서 총리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수단 군부의 과도 정부 탈취에 대한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군부의 행위에 반대하며 총리 등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수단의 민주정부로의 이양을 지원하려는 목적에 7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23일 콜롬비아 최대 마약 카르텔 걸프 클랜의 두목 다이로 안토니오 우스가를 북부 접경 도시 네코클리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스가 체포에 동원된 병력은 특전사만 무려 500명이 넘고 헬리콥터도 22대가 투입됐습니다. 중국의 한 야생동물원에서 50대 남성 관람객이 스스로 호랑이 무리 앞으로 접근해서 호랑이 흉내를 내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베이징 야생동물원 측은 지난 23일 오후 관람객 56살 장모 씨가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려 백호 11마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장 씨는 호랑이 앞에 엎드려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다만 호랑이들이 장 씨 앞으로 다가가 관심을 보였지만 공격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원 측은 호랑이 주변에 숨겨진 안전장치가 있었다면서 현장 직원들이 먹이를 던져 호랑이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장 씨를 가까스로 구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시 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따뜻한 겉옷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안개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들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경기 남부 등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동안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하겠고 하늘의 구름 양이 오전보다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7.9도, 대전 5.2도, 부산 1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가을 햇살에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은 19도, 광주와 대구 20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지만 오후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밤 열린 방탄소년단 온라인 공연에 전 세계 197개국 팬들이 몰렸습니다. 주경기장에서 공연한 건 2년 만인데요. 다음 달에는 미국에서 대면 콘서트를 엽니다. 1,000만 원 넘는 암표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무대에 선 BTS.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해외 투어를 마무리한 무대에 2년 만에 다시 섰습니다. 관객석은 텅 비었지만 197개국 팬들이 동시에 접속해 각자의 공간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무거운 고민들이나 이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두시고 오늘 즐겁게 뛰어놀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S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며 벅찬 감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다음번에는 이 주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었겠지만 저희도 이 오랜 힘든 기간을 지나오면서 저도 좀 어른이 됐어요. 다음 달에는 미국 LA에서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4차례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됐는데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원대부터 1,000만 원에 이르는 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어떤 규모를 봤을 때도 콘서트가 절반 이상을 훌쩍 넘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이고 또 아티스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숨통이 좀 트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BTS의 해외 공연 재개를 계기로 다른 K-팝 그룹의 공연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K-팝 성장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인터넷 먹통 사태로 분통 터지신 분들 많으시죠? 유무선 통신을 앞에 2,700만 명에 이르는 KT 이용자들의 먹통 피해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KT 네트워크상에는 오전 11시쯤 시작이 됐고요. 시민들의 불편은 1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스마트폰 어플 접속이 막혔고 코로나19 방역에 필수적인 QR코드 인식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식이나 은행 거래는 물론 카드 결제조차 되지 않았는데 인터넷엔 점심시간인데 배달 전화 한 통 안 오더라는 식당 사장님의 하소연이 올라왔고요. 무인 정산기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 필수가 된 원격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 인터넷이 멈추면 벌어질 통신 재난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전설의 복서 장정구 씨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장정구 씨는 1983년 나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에 올라 1988년까지 15차례 방어에 성공했고 지난 2009년엔 한국인 최초로 국제 권투 명예전당에 올랐는데요. 말 그대로 전설의 복서인 장 씨가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장 씨는 지난 8월 20일 밤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타 내리는 과정에서 기사가 불친절하다며 욕설한 뒤 다투다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일부 학교가 오는 31일 헬로윈 대위에 오징어 게임 복장을 금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장기 흥행 뒤로 일각에선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CNN은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을 부각하며 아이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들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유럽의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드라마 속 놀이를 따라하지 못하게 막거나 또 헬로윈 데이에 드라마 속 복장을 입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누리꾼들은 총기 허용 국가에서 이런 우려는 당연한 일이다. 또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의미다라는 반응입니다. 바람의 아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손자가 해냈습니다. 키움의 이정후가
KBO 역대 29번째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사이클링 히트는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단타, 2루타, 3루타, 또 홈런을 모두 쳐낸 걸 의미하는데요. 어제 대전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정우는 1회 단타, 5회 홈런, 6회 2루타와 8회 3루타를 잇따라 쳐내며 데뷔 첫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 타자로 이름을 날렸던 아버지 이종범조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이로써 이정우는 KBO 리그에서 올 시즌 2번째이자 역대 29번째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키워드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식당, 카페 등은 이용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영업할 수 있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 방역 완화 내용이 담긴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방역 완화는 생업시설부터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해제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70%면 1차, 80%면 2차 개편이 가능한데 병상 여력과 주간 중증 사망 규모, 유행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전환을 시킨다고 잠정 목표하고 있고 체계 전환을 한 걸 운영하는 기간 4주에 평가를 위한 기간 2주, 6주 간격으로 그 다음 차례의 전환을 이행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 카페는 수도권 밤 10시, 비수도권 자정 제한이 풀리고 온종일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공연장, 독서실, PC방,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이 감염의 20%라는 통계도 있지만 80%라는 그 감염이 걸릴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 이외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되고 3차 개편 때는 이런 제한마저 없어집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2차 개편까지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는데 4명으로 할지 더 줄일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만큼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 환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럼 그 지하의 공간은 환기가 제대로 될 건지, 사람들의 입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건지,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는 부분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의 과정 안에서 반드시 담겨져야 되는 부분. 의료 체계는 위중증 환자 등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확진자가 늘 수 있는 만큼 최대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현재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무증상 경증 환자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병상은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 얼어붙었던 우리 여가 생활에도 숨통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심야 영화와 야구장 치맥이 다시 등장하고 종교 활동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마블리가 휘두르는 맨주먹 액션은 심야에 팝콘과 콜라를 먹으며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유흥시설이나 무도장 등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다음 달 1일 풀리면서 심야 영화가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완료자끼리는 뛰어앉지 않아도 되고 팝콘과 음료의 취식도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장 문도 넓어집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경기장 정원의 50%까지 관람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성으로 소리치는 응원은 안 되지만 실외 경기장의 접종 완료자 구역에선 치킨과 맥주, 치맥을 즐기며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소지한 경우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맘껏 뛸 수 있고 샤워장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 패스는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종교 활동도 확대시켜서 대면 예배의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5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 시에는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1차 개편 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12월 중에 2차 개편을 통해 규제를 더 완화합니다. 유흥시설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풀고
백신 패스를 적용할 경우 행사나 집회의 인원 제한도 모두 사라집니다.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판정자만 입장시킨다면 수만 명의 관객이 모이는 K-팝 콘서트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29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1,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57명이 늘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146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당국은 현지 시각 25일 비행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적용하는 구체적인 백신과 검사 기준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을 보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면역 형성에 필요한 백신 접종을 끝마쳐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고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이 쉽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또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더나 백신도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즉각 배송할 준비에 들어간 데 이어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저렴한 자가검사 키트도 대량 생산할 채비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서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4,75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잠정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 용량의 절반인 5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젊은 성인과 비교해 1.5배 수준의 항체를 생성했다는 겁니다. 부작용도 대부분 피로와 두통, 열 등 가볍거나 보통 수준의 증상이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관련 데이터를 곧 보건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12세에서 17세 대상 긴급 사용도 아직 허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신청이 이뤄진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대상 백신은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배송 등 접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e worked with Pfizer to modify the packaging of the pediatric doses to make it easier for pediatricians, family doctors, and other providers to provide vaccines to children. And these vaccine doses will be shipped with all the supplies needed to vaccinate kids, including smaller needles. 또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저렴하게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대량 생산하기로 하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FDA 승인 절차를 통해 자가검사 키트를 더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겨울철 5차 재확산을 차단해 광범위한 확산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백신 승인과 접종, 검사 키트 대량 생산 등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정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한 네덜란드. 식당이나 술집도 코로나 패스만 있으면 무사 통과였습니다. 그런데 완화 조치 한 달이 지나고 코로나19 환자는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네덜란드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한 달 동안 약 1,500명에서 6,200명으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많은 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일반 진료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휘오 더 용어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제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 전문가 그룹에 새 조치들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고 다음 달 2일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일 확진자가 1,000명에서 3,000여 명을 오가던 벨기에는 완화 조치 이후 6,000여 명으로 늘어나 4차 유행 초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이달 26일로 정보회의를 앞당기고 상점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택근무 권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일상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도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방역 규제 강화보다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예비 후보로 오늘 등록하고 대선 행보에 속도를 냅니다. 이 후보 측 박홍근, 박찬대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 후보를 대신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성남시장 시절 역점을 두고 건립한 공공의료시설인 성남의료원을 방문한 뒤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서 대선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이 후보와 차담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나눌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며 다만 의제를 미리 조율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개입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만난 전례를 언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미리 받았고 당연히 그 범주 안에서 비정치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42주기를 맞아서 일제히 묘역을 방문합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늘 오전 8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후 2시에 따로 묘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홍 의원은 참배 이후 국방,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는 방송 출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대선 최종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최종안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4명의 주자를 놓고 1대1 대결을 붙이는 방식과 4명 가운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한 번에 뽑는 사지선다형을 놓고 의견이 오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당원 투표 50%와 일반인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선출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물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시장님의 명의라는 말까지 담겼는데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던 황무성 초대 사장. 사퇴 한 달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던 대화 녹취를 국민의힘이 공개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사직서를 달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라고 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을 마음대로 하려고 인사권을 전횡한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사장 사퇴가 화천대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면 또 이 배경에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인사권 전 이재명 시장 지시 없이 아랫사람인 개발본부장이 상사의 사장에게 어떻게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 후보의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위증, 허위사실 공표 등 18건에 대해서 1차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실이 아닐 거라며 황 사장의 사퇴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에 앞서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선거 개입 게이트부터 먼저 돌아보시길 충원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를 집중 겨냥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체포영장이 기각됐던 사실도 확인됐는데 공수처의 승부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뒤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비롯한 5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라는 게 공수처가 밝힌 영장 청구 이유입니다. 공수처는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대단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자기 휘하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공개한 김웅 의원과 조 씨의 당시 통화에는 고발장 작성 등을 미리 조율한 정황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수처는 애초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관된 불응 태도를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는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인데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검사가 겁박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왔다면서 메시지 전문까지 공개했는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애초 10월 초 중순이던 출석 일정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다음 달로 미뤄졌다면서 이달 안에 소환에 응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갓난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일부 원목 소재의 울타리 제품에서 기준치의 7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표면에 페인트 칠해서 킬로그램당 683mg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중에 유통된 제품 6,700여 개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업체 홈페이지나 고객 상담 전화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경제 성장률 4% 이상의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이와 함께 위드 코로나 성공을 위해선 앞서 실시한 나라들처럼 자영업자의 숨통을 더 트이게 하는 지원과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선진국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망자가 속출해 대규모 지역 봉쇄를 장기간 취했던 영국.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은 매우 신속하고 과감합니다. 올해 2월 입원율과 사망자 수 등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업종별로 위드 코로나 전환율과 방식을 고지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률 50%를 넘자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오히려 입국 규제 완화 등 일상 회복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승하는 등 자영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호주 등의 경우도 영국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50에서 70%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자영업자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보다 최소 한 달에서 4달 이상 늦게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상황. 대한상공회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돼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위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의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역 단계를 지금보다 빨리 알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당분간 더 해야 하며 백신 패스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등 4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 지원책을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우리도 이런 피해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 방식에 맞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상인은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이처럼 각국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중국은 여전히 고강도 방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자 아파트를 봉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이번 재확산의 진원지 네이멍구 자치구 어지나치 지역입니다. 단 일주일 동안 3만 5천 명 주민 모두가 핵산 검사를 4번씩 받았습니다. 시내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데다 상가와 학교도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네이멍구 관광을 왔던 여행객 10,000명도 거의 일주일째 숙소에서 꼼짝없이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一份方便面、火腿肠、矿泉水等，其余入住较小规格的宾馆、旅店、民宿的滞留人员抓紧陆续保障到位。 수도 베이징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완전 봉쇄됐습니다. 정문 앞에는 배달 온 음식과 생필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핵산 검사 때가 아니면 주민 2만 3천 명은 단 한 명도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 물품은 방역복을 입은 관리 요원들이 집집마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逐门敲，逐门入户，保证大家就是说都知晓。再一个，我们的公众号啊，我们的微信群呀，都在公布。 베이징시는 마라톤 행사를 비롯한 큰 행사를 대부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단체 관광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베이징 거주자라 하더라도 감염 지역을 다녀왔다면 귀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베이징시의 누적 감염자 수는 약 20명. 하지만 동계올림픽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당국은 방역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각국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봉쇄와 이동금지 같은 엄격한 방역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고발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5일자 지면에서 부고면의 절반을 할애해 간과된 여성들 시리즈의 하나로 김 할머니의 생애와 증언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뉴욕타임스가 1851년 이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주목할 만한 인물의 부고 기사를 통해 늦게나마 그들의 삶을 조명하려는 취지에서 기획했고 지난 2018년 3월에는 이 기획연재를 통해 유관순 열사를 추모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김 할머니가 1997년 12월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지 24년 만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재조명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휴무령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도 9일간 자동차 생산을 중단합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 25일 타스 통신에 휴무 기간이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는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도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요. 경기도 광주와 경남 산천 그리고 전남 해남에는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깨끗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7.9도, 광주 7.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19도, 광주 20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한때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쾌청한 하늘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